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땡큐솔원 이민우 가정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정원 땡큐TV 제66화, 벌써 66화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저희 병원에 내분비내과 하신 지가 꽤 오래되셨죠? 지금 한 9년 차. 네, 9년 차. 꽤 오래되셨고, 저희 병원은 이제 초음파 세침 검사, 그리고 뭐 조직 검사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제가 보니까 초음파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초음파 하신 지 오래되신 거죠? 네, 초음파도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음파가 저희 병원이 갑상선암하고 두경부암에 특화돼가지고 초음파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하고 그전 토요일, 2주 동안 토요일 2번에 걸쳐서 저희 병원 원장님들이 주축이 되고 다른 대학병원 교수님들이랑 그리고 개원의 선생님들 모아서 한 번 의사 선생님들께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나서 추적 관찰할 때는 뭐 초음파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추적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혈액 검사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어디까지 가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 원장님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암 수술 후 추적 관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발생 순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암 환자 중에 생존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거나 추적 관찰하고 있는 환자들, 암 환자 중에 21%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률과 유병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제 관심이 많은데, 또 의외로 또 생존율도 굉장히 좋아서 갑상선암이 한 부분의 장기를 벗어나지 않고 국한되어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주변 인접 조직이나 림프절로 침범하더라도 우리가 암이 없는 환자와 비교한 상대 생존율을 추이를 봤을 때 100% 이상, 그러니까 암이 없는 환자와도 비슷한 생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장기로의 전이,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에 남녀 전체 생존율이 61%, 5년 생존율이 61%이기 때문에 이걸 또 가볍게만 볼 수는 없어서 우리가 또 추적 관찰을 좀 잘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다들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조직학적 형태는 1위가 유두암 96%에 해당하고, 나머지 여포암, 수질암, 그 다음에 기타 암종이 있겠습니다. 이게 네. 이게 21년 통계 네. 이런 내용이 있었던가요? 네. 옛날에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 95%, 유두암이 교과서에는 한 90%, 80% 뭐 이렇게 나오죠. 네. 우리나라는 유두암이 거의 대부분이죠. 네. 책에 이렇게 외국에서 나온 책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유두암이고 여포암이 좀 있고 수질암은 매우 드문 상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갑상선암을 이제 진단을 하게 될 때 이제 종양의 사이즈라던가 주변 인접 장기로의 침범 여부, 그리고 림프절 전이 여부, 그리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TNM 병기라는 걸 정하게 되는데, 이 TNM 병기가 우리가 5년, 10년 생존율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기가 환자의 재발률을 반영을 하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추적 관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존율은 돌아가실 확률. 네. 그렇죠.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있을 확률. 예. 네. 근데 재발률은 이거하고 다른 요인들로 네. 확인해야 되는데 재발한다고 해서 다 돌아가시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차이가 나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 가장 흔한 유두암, 여포암 병기를 보면 2018년도 AJCC 기준 TNM 병기에 따르면 55세 미만은 다른 장기로의 원격 전이가 없으면 모두 1기로, 애우가 좋기 때문에 모두 1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5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갑상선 주변을 넘어선 연조직, 후두, 기관 이런 식도로 넘어갈 때 종양의 사이즈와 관계없이 3기, 4기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애우가 좋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갑상선암 사망률도 이제 장기적으로 변화를 보게 되면 이제 8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가암 통계를 보게 되면 2000년대 초반까지 사망률이 좀 증가를 하다가 그 2002년도부터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좀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뭐 10만 명당 한 명도 안 되는 좀 사망률이고 우리 연령에 의한 차이를 봐도 우리나라에서도 그 55세 미만은 거의 뭐 10만 명당 거의 사망률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55세 이상에서는 조금 증가하다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2024년도에 이제 갑상선암 분암에 대한 진료 공고안이 내용이 좀 방대하게 나오면서 그 안쪽에 갑상선 분암의 추적 관찰이라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올해 2024년도에 그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 초록이 나온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아마 내년 초에 또 그게 업데이트되고 이제 새로 나올 계획이라서 나중에 이제 그건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이 옛날에는 먼저 나왔죠. 2015년에 나오고 15년, 네.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이 2016년에 나왔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했고요. 이번에는 대한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이 미국 것보다 먼저 나왔어요. 네. 미국 게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에 거의 10년 만에 미국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공고안에 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상선암 환자를 장기 추적하는 목적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재발 여부를 우리가 찾아내고 이제 잔존병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완치하고 이완율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 부하를 감소하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그런 보조적 치료도 하기 위해서 장기 추적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환자를 우리가 조금 더 분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재발 가능성이 낮은 환자와 높은 환자를 분류를 해서 재발 가능성이 낮은 환자에서는 우리가 좀 더 보존적이고 비용 효과적이고 안전한 뭐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로 추적 관찰을 하게 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환자는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뭐 수술을 좀 더 추가로 한다거나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다거나 그런 이런 환자를 분류를 해서 재발률을 조금 더 낮추고 환자에게 그 수술 부작용을 좀 줄여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우리 갑상선암 수술하신 분들, 특히 전절제 하신 분들은 나중에 갑상선 호르몬 약을 먹게 되는데, 우리 이제 뇌하수체에서 TSH라는 게 분비가 되고, 얘네가 이제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합니다. 근데 이 TSH라는 게 이제 갑상선 암의 대부분이 여포세포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그 여포세포에 있는 TSH 수용체를 자극을 해서 갑상선 암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용량의 생리적 용량의 이상의 고용량의 갑상선 호르몬을 투여를 하게 되면 이 음성 피드백으로 TSH가 분비되지 않고 갑상선 암을 억제한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진행성 고위험군 갑상선 환자에서는 TSH를 0.1 이하로 억제했을 때 그 암의 재발 및 사망률이 발생이 감소한다는 근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이제 가이드라인 그래서 고위험군 환자는 TSH를 0.1 이하로 억제하는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말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갑상선암 환자분들이 이제 주로 갑상선을 다 뗀 전절제 하신 분들, 반절제 하신 분도 이런 걸 하긴 하는데 일단 주로는 전절제 하신 분들은 호르몬을 꼭 드셔야 되는데 호르몬제를 평생 드시면서 살게 되는데 이때 호르몬제의 용량을 우리가 정상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이 먹는다는 거죠. 네, 좀 더 많이 먹으면 이 TSH라는 호르몬이 억제돼서 암을 자극하는 걸 줄여주니까 재발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긴 하더라고요. 호르몬제를 좀 많이 먹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먹는 거에 대해서 뭐 불편함이 생길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내용도 나오나요?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네. 내용이 방대해가지고.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처방한 대로 드시긴 하는데 호르몬제가 좀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좀 불편하신 뭐 예를 들어서 먹고 나서 뭐 심장이 좀 뛴다든지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절을 하나요?
그 환자분들 이제 혈액 검사로 추적 관찰하게 되고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환자 위험군에 따라서 이제 그 고용량의 그 TSH 억제 요법을 반드시 또 오랜 기간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자분들 중에 약을 먹는 중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TSH 억제를 조금 완화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랑 병원에서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 재발 위험성에 따라서 호르몬제 용량이 바뀔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갑상선암 공고안에서도 이제 그러면 TSH를 이제 어떻게 억제를 할 것인지 이제 환자를 분류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수치를 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후 이제 병리 조직 검사, 병리 조직 결과가 나오게 되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재발 위험도 우리나라 5% 그리고 이제 30%를 기준으로 해서 5%보다 재발 위험도가 낮으면 저위험군, 30%보다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환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재발 위험도 20%에서 30%로 지금 상향이 됐고, 이제 저위험군은 재발 위험도 5% 이하에 되는 환자인데, 이제 수술로 이제 제거가 암의 병변이 모두 제거되고, 국소나 원격 전이가 없으면서 공격적 조직 아역이 아닌 유두암, 그리고 이제 크기가 크지 않고 혈관 침습이 없으면서 갑상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주위 조직 침범이 없는 그런 암, 그리고 림프절 전이가 없거나 림프절 미세 전이가 2mm 이하, 5개 이하인 경우에 우리가 이거 모두 그 항목을 충족하는 경우에 저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은 재발 위험도가 30% 이상인 환자인데 그 종양이 갑상선 주위 조직을 침범한 경우, 그리고 그 분화도가 좋지 않은 저분화암, 고등급 갑상선 분화암, 그리고 광범위 침습형인 피막 형성 여포 아형 갑상선암, 그리고 혈관 침습이 4개 이상, 그리고 종양이 유관적으로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경부 림프절 전이가 최대 직경이 3cm가 초과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변이가 유전자 라스나 털트 그런 유전자 돌연 변이가 2개 이상 동반되었을 경우, 원격 전이가 있을 경우 우리가 재발 위험도 30% 이상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들을 중간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이제 수술 후에 병리 결과가 나오고 이런 초기 위험군을 분류한 다음에 TSH 목표 농도를 이제 가이드라인 공고안에서는 고위험군에서는 0.1 미만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중간 위험군이나 저위험군에서는 TSH를 0.1 미만으로 억제를 하는 거를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위험군은 0.5에서 2.0, 중간 위험군은 한 0.1에서 2.0. 그러니까 저위험군에서는 거의 정상에서 그 약간 낮은 정도, 중간 위험군은 살짝 중간 정도 억제하는 정도고 고위험군은 완전 억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초기 이런 위험 분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좀 바뀌어서 네. 질문하신 분이 많아가지고 질문 좀 답변해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혹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갑상선암 발생률과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하셨는데요. 네, 그 갑상선 호르몬 그 기능 저하 자체가 갑상선암의 발생률과 인과관계가 있진 않은데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자가면역 갑상선염이 동반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는 우리 그 갑상선 결절의 발생률이 조금 더 높아진다 되어 있고 실제 그 결절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우에서는 요오드를 이제 많이 섭취하는 나라이지만 요오드가 부족한 국가에서 이제 그 TSH가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갑상선암 발생률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해당은 좀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분 질문이 약간 연관되는 것 같은데 미스터 추님은 갑상선 기능이 자가면역 질환과 연관성이 높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죠. 자가면역 질환 중에 많이 알려진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 연관이 있죠. 네. 근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다고 해서 다 기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얼마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이제 전체 이제 추적 관찰했을 때 전 생애에 걸쳐서 약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나요. 20% 정도가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정기적인 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고 호르몬 수치가 괜찮더라도 우리 정기적으로 갑상선 호르몬 수치와
그 경부 초음파를 추적 관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초음파 보면 뭐 염증이 많이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 질문 이어서 지인분이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궤양성 대장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함께 앓고 있는데 세 질환이 연관성이 있나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궤양성 대장염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잘 알지는 못해서 일단 그 갑상선 기능 아까 자가면역질환 관련된 게 하시모토 갑상선염인데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있을 때 뭐 궤양성 대장염이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높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는 아직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뚜렷한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 네. 서윤미님은 3월에 유도암 수술 후에 5월에 동요소하고 얼마 전에 검진 다녀왔습니다. 피검사 수치, CT 초음파가 좋다고 하셨는데 유독 중성지방 수치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갑상선 제거한 거랑 중성지방이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제 갑상선을 제거하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오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검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좀 많은 차이가 날 수 있고 대부분 또 생활 습관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음식 조절 그리고 운동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보신 후에 다시 추적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요소까지 하셨으면 뭐 고위험군 저위험군이 일단 아닐 거고 중간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일 테니까 호르몬제를 정상 용량보다 많이 드시면서 저하증의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거한 것 자체랑은 직접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CHM님은 갑상선 수술 후에 호르몬 요법을 하면 불편하진 않은지요? 아마 그 고용량으로 TSH 억제요법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나온 얘기인데 불편하시는 분이 있나요? 뭐 비율을 제가 조사해 보진 않았지만 그 뭐 대부분 환자들은 그렇게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시고 간혹 그 혈액 검사상 우리가 수치가 정상 범위 그리고 약간 억제되는 게 유지하고 있어도 또 환자분들께서는 뭐 피곤하다, 뭐 불편하다 그런 불편감 호소하시는 분은 가끔 계시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추적 관찰하면서 호르몬제 용량을 조절하면서 경과를 보면 되겠습니다. 네. MH님은 갑상선암 수술 후 칼슘 수치가 낮아서 칼슘 약을 복용 중인데 칼슘 약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인가요? 중성지방 수치가 말도 안 뭐 높게 나왔는데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는데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중성지방 수치는 우리 갑상선암 수술을 해서 올라간 건 아닌 것 같고 칼슘 약을 복용하면서 우리가 칼슘 약의 부작용이 이제 너무 이제 고용량으로 칼슘이 올라가는 건데 사실 부갑산성 기능이 남아 있으면 그렇게 고칼슘혈증이 오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근데 이제 칼슘 약을 보통 이제 수술 이후에 우리가 예방적으로 복용하다가 부갑산성 호르몬 기능이 돌아오면 중단을 하게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평생 좀 복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나중에 소변에 이제 칼슘량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면서 추적 관찰을 해야겠습니다. 네, 부갑산성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서 칼슘 수치가 이제 유지가 안 되면 칼슘 약을 계속 드시는데 그 혈액에 보관이 안 되고 이제 배출이 계속 되는 거잖아요. 아마 뭐 여러 개석하고 관련이 좀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뭐 저희 뭐 병원 경험으로는 한 6개월 이상 칼슘 약 드시는 분은 상당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 해보시고 그 부갑산 호르몬 수치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하고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게 좋죠. 근데 그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도 보면 관심이 없어서 처방해서 계속 약 드시고 좋아졌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 이상 지났으면 한번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명숙님은 2009년 수질암 수술 하셨는데 이 암은 유전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녀들도 추적 관찰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요? 네. 그 갑상선 수질암은 아주 드문 암이고 유전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보통 이제 그 갑상선 암 환자 수질암이 진단이 되게 되면 모든 가족을 불러서 가계도로도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좀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유전자 발견됐을 때 그렇죠. 네, 유전자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 환자분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성이 아니라고 하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네. 이재희님은 2003년 3월 전절제 했는데 저위험군에 속하네요. 늘 불안합니다. 저위험군이면 뭐 불안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전절제 하시고
나면 혈액 검사에서도 재발 여부 알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불안하실 이유가 없고요. 호르몬제를 먹었는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헷갈릴 때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제가 아침에 먹었는데 오후에 이제 보니까 약을 안 먹은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저녁에 이제 공복 시간이라든지 그럴 때 이제 좀 추가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자기 전에 생각이 났다. 근데 약을 좀 먹기가 좀 시간이 좀 애매하다. 그럼 그 다음날 두 알을 드셔도 무방합니다. 네. 어떤 어떤 경우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네. 뭐 이렇게 드시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주일 용량을 그냥 규칙적으로 잘 드시면 뭐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네.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일주일까지도 그렇고 크게 3-4알 정도는 3-4일 정도 잊어버리고 한 번에 3-4알 먹는 것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CHM님은 질문이 너무 많네요. 갑상선 수술을 하면 목소리가 변하는지요? 이건 제 답변 드리면 갑상선 수술할 때 갑상선 안쪽에 성대 신경이 지나갑니다. 성대는 여기 있고 갑상선 아래쪽에 있는데 갑상선 수술할 때 성대를 건드리는 건 아니고 성대 신경이 근처로 지나가기 때문에 성대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보고마다 다른데 보고가 수치가 높은 경우는 약 10%까지도 나오고 한 5%, 10% 정도는 신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저희는 뭐 한 1% 정도 통계상으로 그 정도 있는데 그 성대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성대 마비가 생겨서 목소리가 확실히 변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목소리에 대한 치료를 이제 성대가 마비된 거를 좋게 할 수는 없지만 마비된 거를 위치를 바꿔주는 시술을 하게 되고, 근데 마비가 없는데도 목소리가 변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이 후두 근처의 근육들 이쪽이 이제 수술할 때 뭐 벌리고 들어가서 떼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유착이 생기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바로 그 유착 방지를 좀 덜 생기고 목소리를 잘 관리할 수 있게끔 음성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면 심각하게 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짱짱가님은 55세 여자로 전절제 후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피검사에 TSH가 1.06으로 확인되었는데 수치가 좋은가요? 지금 그 전절제 하셨으면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환자분 위험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TSH 1.6은 좀 수치가 괜찮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많이 안 좋았으면 그러면 더 호르몬제를 더 드셔가지고 TSH를 더 낮춰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는 이렇게 딱 봐서 알 수는 없고요. 그 자료가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셔야 됩니다. 이 수치가 괜찮은 건지. TSH가 얼마가 좋은지는 이제 저희가 알 수는 없고 주치의 선생님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금아님은 갑상선 약과 칼슘 약을 먹는데 칼슘 약이 신장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정답 주세요. 이게 신장 자체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변으로 이제 칼슘이 나오면서 요로결석이나 신장 결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또 신장 결석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칼슘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 피검사나 소변검사,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네. 아까 잠깐 나왔던 네. 그 얘기고, 네. 저기 질문을 보고 있었는데, CHM님이 내분비내과는 호르몬을 다루는 전공인지요? 내분비내과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내분비내과는 쉽게 생각하시면 호르몬을 다루는 그 내분비기관이라고 하는데, 내분비기관은 어떤 게 있죠? 갑상선, 부신, 내하수체, 췌장도 호르몬,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는 그런 기관이고요. 그런 모든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을 다루는 내분비 기관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짱짱가님은 목소리 음성 치료가 노래할 때 발성 치료랑 비슷한가요? 비슷하긴 하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음성 치료라는 게 있고 발성 치료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저희는 두 가지 다 하고 있고요. 두 가지 다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음성 치료와 발성 치료는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질문 정리가 한번 됐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고, 네, 또 계속 해 주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수술 후 초기 평가가 끝나면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병원에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추적 관찰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지속적 위험 분류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그 미국 갑상선 각 학회에서 공고안에서는 동적 위험 분류라는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공고안에서는 이 개념을 통합해서 지속적 위험 분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위험도 우리 한 번만으로 환자의 평생 재발 위험도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 와서 임상적, 그리고 피검사, 생화학적, 그리고 구조적 평가, 초음파나 CT 그런 거를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해서 재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자가 방사선 요오드를 치료를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경부 초음파와 혈청 갑상선 글로불린과 항체를 추적 관찰하게 되고, 얘는 이제 5년, 10년 환자의 재발률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 이후에 완전 반응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는데, 갑상선 전 절제술을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 경우에 우리가 그 갑상선 약을 복용 중에 갑상선 글로불린이 측정한 값이 0.2 미만, 그리고 우리가 방사선 요오드 하기 전에 갑상선 약을 중단하거나 주사를 맞으면서 TSH를 자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측정한 갑상선 글로불린이 수치가 1 미만이고, 그리고 갑상선 전 절제술을 했지만 요즘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0.2 미만일 때 우리가 완전 반응으로 보고, 아직 우리가 부분 절제, 옆 절제술을 했을 경우에는 갑상선 글로불린 수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갑상선 글로불린 수치가 안정적이고 항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완전 반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상선 글로불린은 갑상선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인데, 수술을 전절제를 하면 갑상선 단백질이 몸에서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좀 있는 사람들도 있죠. 있는 게 갑상선이 큰 덩어리,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잘한 덩어리들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거 하고요. 그리고 암세포가 몸에 남아 있어도 그 갑상선 암세포는 이 갑상선 글로불린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몸에는 혈액 검사했을 때 갑상선 글로불린이 검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데, 우리 그 요오드 치료할 때는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좀 더 평소보다 높게 나오는데, 그 수치가 1 미만일 때 좋은 거고, 평소에는 자극 안 한 상태니까 그때는 0.2 미만일 때 좋은 거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 완전 반응하고 좀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생화학적 불완전 반응. 그러니까 좀 치료 효과가 좀 불확실하면서 뭔가 우리가 뭐 재발이나 그런 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하는 경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한 경우에는 그 비자극 갑상선 글로불린이 1 이상. 평소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1 이상일 때. 네, 약을 먹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절제를 했는데도 1 이상일 때, 그리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할 때 스캔에서 자극 갑상선 글로불린이 10 이상일 때 우리가 이제 생화학적 불완전 반응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번 공고안에서 새로 추가된 개념은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는 환자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먹고 있을 때 갑상선 글로불린이 5 이상일 때 우리가 불완전 반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절제술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글로불린이 계속 증가하거나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때 우리가 생화학적 불완전 반응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 반응, 생화학적 불완전 반응에 해당되지 않는 그 중간 수치 환자들을 우리가 불명확 반응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초음파라던가 뭐 CT, PET 상에서 병변이 남아있거나 전신 전이가 계속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구조적 불완전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를 우리가 또 수술 이후에 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 환자들의 또 TSH 목표 수치를 그 공고안에서 말을 하고 있고, 이게 내용이 이제 좀 길어서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우리가 뭐 구조적 불완전 반응, 그러니까 재발이 있거나 병변이 확실하게 있는 환자에서는 금기사항이 없으면 TSH 농도를 0.1 미만으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반응을 보인 아까 글로불린 수치가 매우 낮은 환자들에서는 TSH 억제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목표 농도를 0.5에서 2.0 정도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초기에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을 분류를 하고 초기의 목표 TSH 목표가 이렇게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추적 관찰 병원에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오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완전 반응을 보이면 우리가 뭐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 상관없이 한 0.5에서 2.0으로 TSH 수치를 완화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 반응, 그러니까 병변이 계속 남아있다 하신 분들은 위험군에 상관없이 0.1 미만으로 계속 그 TSH 억제요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위험군의 경우에 이제 불명확하거나 생화학적 불안정 반응을 보이더라도 저위험군은 우리가 0.5에서 2.0으로 아주 많이 억제하는 것은 아직 근거가 없기 때문에 TSH 목표 수치를 0.5에서 2.0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중간위험군과 고위험군은 불명확 반응이나 생화학적 불안정 반응에서 TSH가 0.1에서 0.5로 약간 우리가 억제를 하는데 중간위험군은 추적 관찰 중에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우리가 최소 5년 정도 갑상선 호르몬제를 좀 쓰고 그 이후에 완화를 고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 불안정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갑상선 글로불린과 경부 초음파를 3에서 6개월 간격으로 조금 더 자주 보고 저위험군은 1, 2년 간격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경부 초음파는 혈액 검사에 따라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병원에 오면 이제 저희가 경부 초음파는 이제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경부 임파선 전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고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6에서 12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좀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울 것 복잡습니다. 같은데 네.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 과목이 내분비 내과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외우고 있지 않고요. 저희 병원은 이제 추적 관찰을 내분비 내과 선생님들이 하면서 이런 걸 맞춰서 약 호르몬 용량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 이제 고민을 하면서 관찰하고 있고요.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경부 초음파는 혈액 검사를 보고 나서 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임파선 전이가 한두 개 이렇게 있으면 혈액 검사에서 전혀 변화 없이 재발하는 분들을 흔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잘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혈액 검사보다 더 일찍 재발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경부 초음파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고안에서는 우리가 저위험군 환자를 2.0 미만으로 이렇게 공고를 하고는 있긴 한데 사실 이에 대한 근거도 아직까지 데이터가 많지는 않아서 우리가 2.0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거의 뭐 80, 90% 환자들이 갑상선 약을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직 지금 대규모 연구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나중에 이 TSH 수치가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질문을 좀. 네. 자. 그댄 나의 행복님이 갑상선암 수술을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받는 게 맞는지 내분비외과에서 받는 게 맞는지 여쭤보셨는데 일단 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인데 갑상선암 수술하고 두경부암 수술 그리고 뭐 침샘 두경부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분비외과는 갑상선만 보는 분이 있긴 한데 이제 저희 이비인후과에 두경부 하는 사람들은 구강암도 수술하고 후두암도 수술하면서 좀 더 어려운 수술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진행이 많이 된 림프절 전이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수술을 좀 더 경험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갑상선암 환자 갑상선 수술을 600명 정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누구한테 하셔도 되긴 한데, 뭐 제 경험으로는 좀 진행을 많이 한 분들은 이비인후과에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캉지님은 로봇 수술한 지 5개월째고 림프절 전이 미세전이를 떼어냈다고 하셨고, 5개월 지났는데 만지면 수술한 쪽 목이 겉으로 부어 있는 게 느껴집니다. 로봇이 지나간 자리라서 붓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보통은 그렇게 뭐 이렇게 오랫동안 부어 있지는 않는데요. 초음파를 봐서 뭐 다른 문제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고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마사지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마사지는 손으로 하셔도 되고 네이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롤러 같은 거 간단한 뭐 한 10,000원 정도 하는 롤러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하시면 도움이 확실히 된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음주를 해도 되는지 음주는 본인의 뭐 판단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반절제한 상태인데 재발률을 낮추려면 관리해야 되는 습관 혹시 뭐 말씀하실 게 있을까요? 이게 원인을 우리가 갑상선암의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이걸 예방하는 방법, 뭐 습관 같은 건 없고 우리가 일반적인 건강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세 끼 규칙적으로 드시고 운동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좀 재발률 편안한 마음으로 추적 관찰하면 재발률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적극적으로 하려면 갑상선을 다 떼고 요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워터선님은 신지로이드 꼭 공복에 먹어야 하나요? 아침 저녁 언제 먹는 게 좋나요? 하셨는데요. 우리가 최소 공복 3-4시간 유지를 하고 이제 드시는 걸 추천을 하는데 이제 가장 편한 방법이 주무시고 일어나서 아침에 물과 함께 공복에 먹었을 때 가장 좀 편하기도 하고 갑상선 신지로이드 흡수율도 가장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녁에 드시고 싶으시면 저녁에 좀 공복을 유지한 상태에서 취침 전에 좀 드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 저녁에 식사 이후에 뭐 안 드시는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하는 것도 뭐 네. 괜찮은데 보통 야식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강진님, 네. 아침에, 강진님은 비슷한 질문인데 신재욱 씨는 아침에 시간 맞춰 먹는 게 좋은지도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특정 시간을 우리가 뭐 이렇게 딱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없고 그냥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이 중요해가지고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외국 여행 가면 우리나라 시간에 맞춰 먹어야 되냐, 외국 시간에 맞춰 먹어야 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답변하세요? 저는 그냥 여행 가시면은 뭐 이제 좀 시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냥 가셔서 아침 공복에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그 텀이 너무 길게 되면 그 현지 여행지에서 아침에 그 2알 그렇게 드시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 시간에 맞춰서 아침에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면 되는데, 이게 여행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면 하나를 더 드시라는 네, 얘기죠. 네. 네. 햇살님은 갑상선암 전절제 20년 되셨다고 하셨고, 대학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혈액 검사하고 1년치 약을 드시는데, 땡큐 병원에서는 약 처방을 어느 정도 기간을 해주시나요? 네, 그냥 동네에서 아무 데나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저 정도면. 네. 저희한테 굳이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보통 해드리죠. 네, 뭐 네. 외국에 계시고 멀리 계신 분들 1년에 한 번씩 받아가시기도 하고 이거 환자분들마다 또 자주 오시고 싶어 하신 분들은 또 6개월에 한 번씩 드리기도 합니다. 네. 선샤이님은 신지 100 복용 중이신데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 먹어도 되나요? 네,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 드시는 거는 무관하고 이제 같이 드셨을 때 그 신지로이드 흡수율이 조금 낮아지거나 좀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갱년기 호르몬 치료제는 그 신지로이드하고 좀 텀을 두고 네, 시간을 두고 분리해서. 네, 그렇게 그렇죠.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준비한 게 많아서 일단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앞에 내용 이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TSH 수치를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추적 관찰한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준비한 거고 수술 전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수술을 전절제를 할지 엽절제술을 할지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초기 위험군 분류한 다음에 고위험군이나 중간위험군 같은 경우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 경부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 관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에 따라서 TSH 억제를 어떻게 환자분들마다 다르게 할지 결정을 하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추적 관찰하는 검사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액 검사와 경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제 가끔 이제 갑상선암 수술만 하면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정기적으로 오셔서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검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갑상선 호르몬과 갑상선 글로불린 그리고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를 또 같이 검사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다시 이제 초음파로 우리가 병변이 의심되는 재발 의심되는 부위의 세친 흡인 검사, 또 CT, 뭐 스캔, 뭐 PET-CT 같은 거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글로불린은 아까 이제 하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갑상선 글로불린은 TSH 비자극 갑상선 글로불린, 우리가 그 신지로이드나 신지록신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갑상선 글로불린, 그리고 이제 TSH를 자극한 상태에서 보통 30 이상으로 자극한 거를 우리가 TSH 자극 갑상선 글로불린이라고 하고, 이 TSH 자극 갑상선 글로불린은 우리가 뭐 반드시 뭐 측정하라라는 그런 공고는 없는데, 이런 검사를 할 수 있으면 검사를 해보고 이게 2 이상 높아지면은 잔존병소가 있겠다라고 확인하는 민감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 항체는 뭐 수치에 대한 건 없지만 우리가 이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 환자에서 이제 좀 재발을 할 수 있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치고, 수술 후에서는 일시적으로 면역 반응으로 증가를 할 수 있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에도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상선 전체수를 하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신 환자분들에서는 뭐 길게는 한 3년 정도까지도 증가되어 있다가 3년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오시면 경부 초음파를 저희가 열심히 보는데요. 우리 갑상선암 환자들은 수술 부위 재발이 있는지, 그리고 옆에 이제 경부에 전이 림프절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경부 림프절이 전이 의심 림프절이다. 그러면은 가장 짧은 우리가 그 길이가 가장 짧은 단경 기준으로 3에서 5mm를 초과하게 되면 세침 흡인 검사, 그리고 우리가 그 워시아웃 TG라고 해서 글로불린 검사를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전이 의심되는 그런 초음파 임파선 소견들인데요. 우리가 임파선 안에 이렇게 좀 하얗게 이렇게 피질의 고액호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좀 석회화되는 이런 병변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물처럼 좀 변한다거나, 그 혈류가 원래 보통은 우리가 여기 이제 중간에 할룸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혈류 변화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혈류를 보이는 경우에 우리가 의심을 해서 또 추가적으로 검사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갑상선 수술 후 관리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호르몬제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갑상선 수술 후 우리가 반절제를 하거나 전절제를 했을 때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거 보충을 하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약을 복용을 하기도 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갑상선암을 억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약을 먹게 됩니다. 갑상선 옆 절제술을 한 환자들에서 남은 갑상선이 이제 보통 2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좀 대부분인데, 그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이제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용 시 주의사항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인데, 공복에 뭐 차나 우유, 주스 그런 거 말고 이제 물하고 단독으로 복용하라고 되어 있고, 약을 먹은 이후 1시간 이후에 식사를 하게끔 되어 있고, 투약을 놓치면 취침 전이나 공복 편하신 시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랑 함께 약을 복용하면 호르몬제 흡수율이 1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호르몬 흡수를 방해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약들과는 좀 같이 안 드시는 게 좋은데, 우리 위장약, 제산제 같은 위장약, 칼슘제, 첨분제, 우리 뭐 영양제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들도 갑상선 호르몬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고, 또 유산균하고 또 아침에 같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도 이제 흡수를 방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을 먹을 때 뭐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섭취를 하는 게 좋겠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는 환자들마다 좀 용량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체중, 그리고 제지방량 기준으로 해서 약 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그 호르몬 검사를 하고 약 조절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가 어떤 시간에 먹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가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냐 했을 때, 우리가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갑상선 약을 먹었을 때 혈액검사 TS 수치가 좀 큰 변동 없이 일정하다라는 이런 보고들도 있고, 이제 갑상선 호르몬제는 우리 혈장 드시게 되면 이제 소장에서 서서히 흡수되고 혈장 방광기가 7일, 평행 상태에 이제 도달하는데 4에서 6주가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약 먹고 나서 우리가 보통 한두 달 정도 최소 있다가 검사를 하는 게 적절한 환자분한테 맞는 적절한 갑상선 호르몬 용량을 결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갑상선 약을 먹고 나서 이렇게 9시간까지 좀 이렇게 피크를 좀 이루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검사하는 날, 혈액 검사하는 날 당일에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드시지 말고 오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드시고 오셔도 제가 감안해서 이제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뭐 목 주위가 뭐가 걸린 것 같아요, 뭐가 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침이 뭐 음식이 잘 안 삼켜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하시면서 오시는데 실제 이제 검사 후두 내시경 같은 거 봤을 때 이상은 없는데 이런 불편감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갑상선 수술 후 증후군이라고 하고. 환자분 보통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뭐 지속해서 계속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아직 뭐 명확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목 운동이나 마사지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수술 후에 이제 목 주변 근육이 유착을 되기 때문에 그걸 유착을 막거나 최소화하려고 목 운동이나 마사지를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대한갑상선학회에서 이제 목을 가볍게 이렇게 고개를 들었다 왼쪽 좌우로 돌렸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기울어드리는 동작, 그리고 어깨 운동, 뭐 손을 흔드는 이런 운동을 하루 뭐 10번, 10회 이상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생각나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이런 수술 후 그 갑상선 수술 후 그런 불편감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갑상선 떼는 자리에서 이렇게 유착이 생겨서 우리 침을 삼키면 이게 상처가 말라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거를 목 주변에 좀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줬더니 이런 정도가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보고들도 있어서 이제 보통 저희가 수술하고 한 달 후에 이제 내분비내과로 추적 관찰을 오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환자분들에게 목 운동하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네요. 그 짱짱가님이 공복에 유산균 먹으려면 신지 먹고 1시간 후에 유산균을 먹으면 될까요? 네, 우리가 최소 1시간이라고 되어 있고 보통 이제 뭐 교과서마다 뭐 문헌마다 좀 다르지만 3-4시간 이후 간격을 두고 다른 약과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 아침에 공복에 갑상선 약 신지를 먹고 그 유산균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한 제가 복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점심이나 저녁에 다른 시간대에 드셔라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르몬제를 드시는 용량에 비해서 혈액검사 TSH 수치가 별로 안 좋으신 분들 여쭤보면 꽤 많이 네, 유산균 드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논문에는 4시간 정도 간격을 두라고 했는데 아침 식전하고 4시간 하면 점심 식전이 되긴 한데 저는 그냥 편하게 저녁 식전에 드시라고 그래요. 유산균을 공복에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녁 식전에 유산균 드시고 아침 식전에 신지 드시고 그렇게 저는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30일 가족님은 갑상선 절제 후 너무 추위에 약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먼저 그 호르몬 검사를 좀 해보시는,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호르몬 수치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조금 더 경과를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호르몬 수치가 괜찮으면 네. 갑상선 하고 네. 직접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네. 다른 원인으로 뭐 추위를 더 타시게 되실 수도 있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자료 너무 빨리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궁금하시면 다시 돌려보기 하시거나 저희 네이버 카페 잠깐 띄워주시면 저희 네이버 카페에 있거든요. cafe.naver.com/땡큐서울 여기 저희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질문하시면 저희 원장님들이 직접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 진료 수준의 질문과 답변은 원칙적으로 게시판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가 필요한 정도의 그런 내용들은 저희 병원에 예약해서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이걸 오늘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